안녕하세요. 2023 교육개혁 프로젝트 진행을 맡은 이지혜입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우리나라의 교육 방법과 또 평가 기준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바꿔 나가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IB 교육의 도입과 관한 문제점들, 이야기들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교육과 혁신연구소의 이혜정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IB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앞으로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IB가 공교육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실제로 도입이 되고 있는 실정인 건가요? 2018년 1월부터 네. 정확하게 18개월 동안 IBO하고 협상을 해서 그래서 2019년 7월에 제주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이 동시에 사인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진보와 보수가 동시에 사인을 한 게 대한민국 또 그렇게 교육개혁의 되네요. 네.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천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인을 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제주교육청과 대구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립학교에 이제 IB 학교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22년 6월 달에 그 교육감 선거에서 공약을 하신 분이, 그러니까 57명 교육감 후보들 중에서 12개 교육청의 17명 후보가 IB를 공약하거나 공개 지지 선언을 하셨고, 네. 기존에 하던 제주와 대구에 더해서 공약하신 분들 중에서 당선되신 곳이 이제 서울, 경기, 충남, 경남 네. 이렇게 당선이 되셨고, 공약을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곳이 이제 부산, 전남, 전북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도 또 적극 검토를 하는 것으로 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IB가 이제 일부 지역에서만 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공감대를 얻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IB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은 이제 대구하고 제주에서 공립학교에서 하고 있고, 학년 중에 제일 높은 학년은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이 이제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IB 그 전과국 논서술 첫 대입 시험을 올해 2023년 11월에 처음 봅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그 학생들의 숫자 자체는 전국 수험생에 비해서는 매우 극소수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3년 동안 EBS 문제집을 하나도 풀지 않고서 네. 그러고서도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예, 대구와 제주에서 다른 모델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는 IB 학생들이 이 수능을 못 보거든요. 네. IB 시험, IB 수능. 따로. 그게 이제 거의 3주 동안 시험을 보는데 11월 달에. 3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하나가 막 2시간씩 쓰고 이래야 되잖아요. 막 이런데 그게 전 과목이다 보니까 하루에 시험 보는 게 그러네요. 아니라 과목별로 날짜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전 세계에서 보는 게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차별로 타임존 1과 타임존 2, 타임존 3가 시험 문제가 다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시험 문제도 또 아프리카 시험 문제, 뭐 아시아 시험 문제 역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전 세계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시험을 보는 기간이 3주인데 그 중에 하루가 우리나라 수능 날짜와 겹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설령 내 과목이 수능 날짜랑 안 겹친다고 하더라도 네. 수능도 올인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시험 봐도 잘 나올까 말까. 그렇죠. 이런 건데 IB 공부를 하다가 수능 공부를, 이게 서로 다른 종류의 공부라서 네. 이게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설령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해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IB 학생은 수능을 못 보는데, 우리나라 수능을 꼭 봐야지만 되는, 그러니까 정시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전형들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 이런 수능을 꼭 봐야 되는 전형이 우리나라 6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전형에는 지원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입학할 때서부터, 고등학교 입학할 때서부터 미리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네. 그렇지만 수능을 안 봐도 되는 전형이 서울대는 50%가 넘고 뭐 40%, 30%, 20% 이렇게 되는 학교들이 있어서 평균 한 30, 40% 정도의 학교들의 지원을 네가 할 수 있다.
그런데 단 여기에 들어오면 3년 동안 EBS 문제집을 한 번도 안 푼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IB스러운 시험을 보는 거지 네. 기존에 이제 그런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서 학생이 선택하게 하는 네. 그런 모델이 이제 그 대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는 한 학교 내에 IB반, 수능반이 따로 있고 네.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는 이 전임 그 이성문 교육감님께서 왜 이런 교육을 우수한 교육을 왜 0.1%의 학비를 낼 수 있는 애들만 받지? 왜 99.9%의 일반 학생들은 받을 수 없지? 네. 라는 기회균등의 원리로 접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비평준화 미달인 굉장히 낙후된 읍면 지역 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 학교에는 선택하지 않고 그냥 100%다 하게. 네. 그리고 만약에 수능을 보고 싶다 그러면 옆에 다른 학교로 가세요라고 입학할 때부터 안내를 하는 네. 그런 식으로 전체를 다 하는 모델로 제주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하고 제주는 모델이 다른데 네. 서로 다양한 다른 모델이 또 어떤 성과를 보이고 그러네요. 어떤 성장을 보일지 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언급하셨던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코리아 바칼로레아, 네. 이제 KB도 네.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네, 예,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데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KB와 IB 뭐가 다르고 어떤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건지. 일단 네. 우리가 K자를 붙이려면 일단 기존 거보다 뭔가 좀 나은 게 있어야지 자신 있게 K자를 붙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팝송을 우리가 굉장히 즐기고 내면화하고 그렇게 한 후에 그거보다 더 나은 K-팝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K-팝이 근데 기존의 팝송보다 별로면 우리가 K자를 좀 안 붙이잖아요. 그래서 K자를 붙인 거는 거의 대부분 그 기존에 있던 어떤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자신 있게 뭔가 있을 때 그리고 그런 특징들이 있을 때 K자를 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논술이나 다 갖다가 K자를 붙이는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렇지만 IB를 시범 도입해서 그러면 우리 교사들로 하여금 그 전문성이 축적이 되고 또 우리 교사들로 하여금 글로벌 스탠다드로 논술 같은 정성평가를 채점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채점관을 공식적으로 양성을 하게 되면 그런 풀들이 생기게 되면 교과별로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한국형 논술,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맥락에 맞게 기존의 IB보다 더 나은, 더 어떤 탁월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어떤 드림 상태를 우리가 KB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KB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존재하고 싶은 그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제대로 된 KB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IB를 이제 시범 도입을 해서 제대로 우리가 전문성을 축적하는 그런 과정들이 초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IB 시험이 3주간에 걸친다 그래서 뭐 한 과목당 2시간, 3시간씩 답안지를 적어야 되니까 적는 학생 머리도 쥐가 나겠지만 그 다양한 학생들의 답안을 받아서 채점을 하는 교사나 채점을 하시는 분들의 머리는 더 큰일이 나겠구나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공정성과 관련해서 그렇죠, 괜찮을까? 예. 이게 50년 넘게 IB가 전 세계 특히 명문대에서 선호되는 그 점수거든요. 대입 점수가. 네. 그 이유가 채점의 공신력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 세계에서 17만 3천 명이 시험을 봤어요.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제 애들이 막 풀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걷어서 영국의 카디프라는 곳에 채점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 스캔을 떠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채점관에게 이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뿌리는데요. 채점관은 작년에 3만 2천 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학교 교사입니다. 네. 교사들이 채점관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일단 테스트를 해서 채점관을 통과를 하면 연수와 훈련을 거쳐서 이제 채점에 투입이 되는데 보통 한 채점관에게 뭐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답안지가 할당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100개의 답안지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10개씩이 따로따로 오는데 그 10개의 답안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채점관, 뭐 선임 채점관, 뭐 수석 채점관, 책임 채점관 굉장히 단계별로 이제 다양한 그 계층의 채점관들이 있어서 서로 교차 채점하고 서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질 관리를 하는데 일단 일반 채점관들에게 뿌려지기 전에 시험이 딱 끝나면 선임 채점관, 시니어 채점관들이
과목별로 수십 명이 전 세계에서 다다다다다 모여가지고 네. 몇 개를 막 채점을 해가지고 채점이 일치되는 스파이 답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스파이 답안지가 이제 10개씩 들어오는 그 속에 랜덤하게 몇 개씩 포함돼 있어요. 아. 그러면 채점관은 어떤 게 스파이 답안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스파이 답안지에서 뭔가 채점이 잘못되고 있다는 게 감지가 되면 네.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시스템이. 어머. 그리고 그 채점관 할당한 그 10개 그 한 세트는 다른 채점관이 재채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책임 채점관이 보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네. 이 채점관 자격을 박탈해야 할지 아니면 연수를 해서 재교육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교차 채점하고 재채점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또 이제 그 다 끝난 다음에 원점수, 등급 점수가 다 공개가 되는데 네. 학생들에게 점수를 다 공개를 한 후에 채점에 의의가 있으면 재채점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 누구나 또 재채점을 신청하면 혼란스러우니까 네. 비용을 내는데 만약에 재채점을 해서 점수가 바뀌었다. 그러면 비용을 환불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환불되지 않을 만큼의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정책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건 뭐 간혹 네. 뭐 한 1%도 안 되는 비율로 또 이제 점수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어쨌건 거의 이제 그 채점의 공신력이 인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스파이 답안지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채점이 되는 거는 수능 같은 외부 채점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그 내부 내신 같은 교사가 채점하는 네. 것에 대한 그것이 반드시 총점에 포함되게 돼 있어요. 아이비는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외부 시험만 평가돼서 내신이 포함이 안 되는데 네. 아이비는 교사가 채점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그 채점은 대부분 장기간 해야 되는 프로젝트나 논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2시간 동안 쓰는 시험에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과제를 교사가 채점을 하게 하는데 근데 교사가 부풀리기를 할 수도 있고 너무 그렇죠. 짜게 줄 수도 있고 네. 전 세계 160개국에서 들쑥날쑥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그 교사가 채점한 것에 있어서 랜덤하게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표집으로 몇 가지를 무작위로 리뷰를 해서 네. 이 선생님이 부풀리기를 했다 그러면 그 학교 전체 내신을 다 조정합니다. 와. 그런 방식으로 전 세계의 모든 아이비 학교들의 채점 내신까지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부풀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짜게 주거나 그런 그 불일치성, 일관되지 않은 그런 채점이 없게끔 하는 그런 질 관리를 50여 년 넘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채점의 시스템, 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성 평가 그리고 이제 그 주관적인 거의 차이를 어떻게 보정하는지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뭐 논술형 수능이든 네. 한국형 바칼로레아든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 시스템도 들여와야 되지만 네. 평가 시스템도 같이 그렇죠. 들여와야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제대로 된 그렇죠. 아이비를 정착시킬 수가 당연하죠. 있게 되겠네요. 네. 아까 시험 기간이 3주 걸린다고 해서 한번 놀랬고 지금 채점하는 과정을 대장정을 도대체 그럼 발표는 언제 나는 거야?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채점 기간은? 11월 달에 시험을 보고 네. 채점의 결과가 1차적으로 발표가 나는 게 1월 2일입니다. 그런데 1월 2일 날이 우리나라 정시 원서 접수 마감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이비 학생들은 정시에 지원하지 못하고 수시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네. 이제 수시에 지원을 하면 아이비 최종 점수가 반영되는 건 아니고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생기부에 교과 세특이 매우 내용이 풍부해지겠죠. 네. 애들이 각자 자기가 다른 종류의 그런 탐구 보고서 같은 걸 쓴 게 기록이 되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세특이 다양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대입 일정과 아이비 최종 점수 나오는 게 일치하지 않는 나라가 매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는 미리 예상 점수를 가지고 입학 사정을 한 후에 수능 최저 몇 등급 받아와라 이런 것처럼 아이비 최저 몇 등급 받아와라를 조건부 합격을 줘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아이비 최저 점수를 맞추면 자동 합격이고 못 맞추면 자동 탈락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입학 사정이 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비 학생을 이 영국은 딱 점수 하나만 봅니다.
그냥 그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네. 근데 이 똑같은 IB 학생이 미국을 지원할 때는 미국 대학은 활동을 10개를 쓰고 수상을 5개를 쓰고 각자 자기소개서 몇 개를 쓰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학종스러운 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똑같은 IB 학생이 여기는 학종스럽게 지원을 하는데 IB 미국 대학은 어디도 최종 점수를 안 봅니다. 네. 제출조차 안 합니다. 그냥 그 생기부를 보면서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시로 이렇게 학종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 약간 미국형 모델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고, 뭐 나중에 이제 필요가 있다면 그러면 정시의 영국형 모델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뭐 논의도 나올 수 있겠죠. 네. 네. 일단 IB가 도입이 되면 국제 IB 시스템에 따라서 평가도 네. 국제 IB 기준에 맞춰서 네,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일단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되면 네. 우리 현재의 교사분들의 주도권은 없어지는 걸까? 채점 예. IB를 한국어화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IB에 공인된 여러 가지 연수 프로그램이나 채점 시스템을 한국인으로 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한국인 교사들이 연수 강사가 되고 한국인 교사들이 채점관이 되고 우리 교사들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네네. 그러니까 IB를 한국어화 한다는 거는 단순히 뭐 교재 번역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한국에서 운영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우리 교사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수준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채점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채점관이 양성이 돼야 돼요. 그러네요. 그 채점관이 교과별로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양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공교육 전체에 엄청난 역량 강화가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교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개별적인 학부모들의 다양한 민원으로부터 시스템적으로 보호를 해서 교사들이 사실은 평가권과 자율권이 보장되게 하는 게 더 핵심이거든요. 네. 그리고 중앙에서 뭐 리뷰를 해서 뭐 이렇게 피드백을 준다, 조정한다 이러지만 그 중앙에 있는 그들도 역시 교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약간 선임 교사들과 조금 원로 교사들의 어떤 집단지성으로 상호 간의 그 어떤 주관적인 거를 상호 교차로 해서 집단지성으로 객관화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스템을 배우면 우리 교사들이 집단지성으로 서로 기준을 정하고 서로 교차 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채점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IB와 관련해서 학생들과 학부형의 관심도 너무 높지만 선생님들의 관심 또한 굉장히 높지 않으실까. 네, 네.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교육 방식이 있는데 네. 또 다른 거를 습득을 하셔야 되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끌어내셔야 되고 네. 다른 수업 방식을 진행하고 네. 다른 평가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교사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게 처음에 IB를 계약을 하려고 할 때 2019년도에 그 IBO 본부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교사가 되는 그 과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워요. 네.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교사 임용이 어려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교사가 되다 보니 교과 전문성만큼은 월드탑이에요. 네. 그런데 비판과 창의는 내용의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문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스템과 형태만 바꿔주면 교사는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교사들은 사실은 많은 저는 교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육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교육권. 수업 내용을 정하고 교과서를 본인이 사실은 집필할 수도 있고 내용을 정할 수 있고 진도를 정할 수 있고 평가 문제를 정할 수 있는 이 모든 교육권이 사실은 박탈되어 있는 네.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되고 이제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거든요. 그런데 IB는 그 교사의 교육권을 회복시켜주는. 왜냐하면 이렇게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에서 교사 혼자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막아줄 테니 이 속에서는 교사가 충분히 교육권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학생에게도 교과서의 생각, 저자의 생각, 교사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걸 기를 수 있는 그런 학습권을 회복시켜주는. 네. 그래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진정 어린 학습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IB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경기외고가 이제 그 IB가 한 반이다 보니 이제 나머지 수능반도 또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선생님이. 예. 그러면 이제 수능반도 가르치시고 IB로 가르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반에 가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100% 문제풀이 하고 나온대요. 네. 근데 그럼 IB반에 가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10% 문제풀이 한대요. 그러면 그럼 나머지 90% 시간에 뭘 하시냐 그랬더니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토론한대요. 토론. 그게 왜 필요하냐면 IB의 내부 과제가 내신 과제가 반드시 수학적 개념을 배우면 그걸 가지고 내 관심사에 따른 이 탐구 보고서를 쓰는 게 내부 과제로 점수를 매겨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제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제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한 학년이 전체가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그 학교가 이제 읍면 지역의 농어촌인데 그 지역에 이제 제일 많은 학부모의 직업이 농업이시래요. 농부 귤농사 많이 지신대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가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가 보시는 농부들이 보는 잡지 같은 거에 방제용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사진이 있더래요. 근데 수학 시간에 얘가 배운 개념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였는데 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활용해서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 어느 정도가 최적정선의 높이인지를 탐구하는 탐구 보고서를 10몇 페이지를 쓴 게 기말 과제였어요. 어머.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2차 그 운동장에 잔디밭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는데 물이 가는 데는 계속 가고 맞아요. 안 가는 데는 생전 안 가더래요. 근데 물이 가는 모습을 보니까 포물선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활용해서 운동장의 스프링클러의 위치 개선 방안 연구를 10몇 페이지를 쓴 게 기말 과제였어요. 얘네들은 수능 킬러 문항 못 풉니다. EBS 문제집 안 풀어요. 네. 그렇지만 그 학기에 배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활용해서 저는 이 친구들이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서 만약에 농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팜을 할 수 있겠구나. 진짜. 네, 그러니까 어떤 식의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인 네. 거죠.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 수업 시간에 90%의 시간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식의 수업 방식이 바꾸는 거는 그런 결국은 평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그런 과제, 이런 보고서 같은 거는 이제 정성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주관이 들쑥날쑥하지 않게끔 중앙에서 리뷰를 해서 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경기외고에서 12년 동안 IB를 가르치신 선생님께 그 피드백, 조정이 되는 걸 언제까지 받아보셨습니까? 했더니 첫 3, 4년 동안 피드백을 받았대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대요. 이 선생님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채점할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잖아요. 저는 이런 눈을 가진 우리의 교사들을 교과별로 수십 명, 수백 명을 이렇게 우리가 양성을 할 수 있다면 네. 저는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단기간에 할 절대 아니고. 아닌 거네요. 네, 네, 한 몇 년 정도 보세요? 저는 10년, 15년?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은 위에서 탑 다운으로만 변할 수가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과연 이게 될까 하던 반신반의하던 교사들이 해보니까 되네. 이런 확신이 나와줘야 되고 현장에서 이게 과연 공정할까라고 의심을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정하네 라는 믿음이 생겨야지만 그런 신뢰의 자본이 축적되어야지만 우리가 이거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10년, 15년 장기적인 플랜을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런데 10년 차, 7년 차, 5년 차에는 각기 우리는 요 정도 변화를 할 것이다. 라는 로드맵을 상세하게 세워서 국민들에게 공유를 한다면 그러면 예측 가능하잖아요.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목적지가 어딘지 길은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그 예측이 가능하면 저는 국민들의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15년 플랜이 그렇게 먼 플랜이 아니라 그걸 미리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틀고 대략 어떤 길로 가느냐 보고 가는 것과 그렇죠. 그때 급해갖고 어머 여기 끼는 거야. 그렇죠.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교육은 네. 더 그렇죠. 다르지 않을까 네,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학생도 접하시게 되고 네. 학부형도 접하시고 네. 교사도 접하시잖아요. 네, 네, 네. IB와 관련해서 네.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제주도의 그 읍면 지역에 있는 그 학교들의 그 IB가 어떻게 변하는, IB의 효과성이 어떤지에 대한 종단 연구의 책임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굉장히 이제 이거는 너무 이제 될 애들 대상으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뭐 이렇게 좀 중하위권 애들 대상으로는 쉽지 않지 않냐라는 인식을 가진 교사들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시작하기 시작 전. 전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이제 한 학기를 해본 상태에서 저희가 가서 연구진 8명이 내려가서 4일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수십 개의 인터뷰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교사들에게 아이비가 어떻게 보면 중하위권이 더 수혜를 보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몇 분에게서 나오기 시작을 네. 하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그 전까지는 이거는 다 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중하위권 애들은 특히 네 생각이 뭐니? 라는 질문을 일평생 받아본 적이 없대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생각이 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게 정답이야. 요거를 외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만 계속 해오다가 그렇죠. 너의 관점이 뭐니? 너가 궁금한 건 뭐니? 너의 관심사는 뭐니? 이런 식으로 아까 그런 탐구 보고서를 쓰려면 자기 생각과 자기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를 계속 묻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른다라고 했던 애들도 계속 질문을 받다 보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비는 생각을 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줘야 돼요, 교사가. 그러니까 피드백은 점수나 아니면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네. 왜 그렇게 생각했니? 아니면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지 않니? 하면서 그 다음 생각을 촉발시키는 종류의 피드백을 줘야 돼요. 그런 거를 아이비 인증 학교가 되려면 아이비 인증 팀에 와서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아이비 인증을 받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걸리고 네. 2년 동안 약간 교사들이 변하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교사들이 중하위권 애들에게 네 생각이 뭐니를 물어봐주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애들이 처음 받아보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되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게 꼭 이제 상위권, 엘리트 이런 교육으로만 갈 게 아니라 자기 관심사를 알아서 발굴할 수 있게 문제 해결력을 넘어서 문제 발굴력이 너무 중요한 시대거든요. 자기 아젠다를 발굴을 해서 그런 피라미드를 각자가 세울 수 있게끔 교사가 도와주는 교육이다 보니 상위권은 뭐래도 지가 알아서 뭔가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중하위권은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던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그런 애들에게도 이게 수혜를 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이제 학교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공청회, 토론회, 포럼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제주 그 학부모님들께서 울컥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학교를 가기 너무 싫어하던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학교를 가고 싶어하고 눈빛이 달라지고,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입 결과도 좋으면 좋겠지만 대입 네. 결과 이전에 이 과정이 매일매일의 이 과정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뿌듯하다는 선물이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던 아이들이 일어나고 학교 가기 싫어하던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게 만드는 교육이라면 이게 결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보고 그것에 좀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울컥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것 저는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지금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네, 이 교육이 잘 진행이 되려면 교원 양성이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 키워드가 되지 네,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교원 양성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이제 아이비가 처음으로 번역된 게 2002년에 독일어로 번역이 됐는데 독일 교사들은 영어 시험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 같지 않고 약간 아이비스럽다 보니 네. 말하고 쓰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편해서 아이비 영어 연수를 100% 이해를 했대요. 그래서 연수까지 자국어화를 안 했는데 일본은 자국어화를 연수를 했는데 통역을 붙였대요. 그랬는데 이게 통역이라는 게 말만 통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교육이라는 건 쉽지 미묘해서 않죠. 내용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통역을 하는 거가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네. 걸 알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어떤 모델을 지금 적용을 했냐면 일단 우리 교사들 중에 교과별로 영어가 좀 듣고 자기 교과의 내용은 듣고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을 과목별로 차출을 해서 네. 그래서 정예 요원을 먼저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예원을 양성된 부분들이 이제 교과별로 이게 양성이 되면 그분들이 완벽하게 소화가 된 후에 그것을 이제 일반 한국인 교사들에게 이제 푸는 그런 방식, 우리식으로. 네, 그런 네.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정예원도 양성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냥 영어로 연수를 들으실 수 있는 교사들은 또 들을 수 있고, 네. 또 IB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 대학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인하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는 중등, 그다음에 경인교대는 지금 검토하고 있고 대구교대는 이미 인증받아서 시작하고 있고 경북대 사범대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래서 이제 대학에서 IB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 대학원 과정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몇 달짜리 서티피켓 과정으로도 있고 그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다각도로 교원 양성을 하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교권이 사라지고 예, 학생과 교사가 교류를 못하고 소통을 못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IB가 도입이 되면 네. 어느 때보다도 소통을 잘할 수밖에 매우, 없는 매우. 친밀한 그렇죠. 생각을 교류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우려되는 건 지금 교사분들은 수업을 하시고 네. 채점을 하시면 끝나는 학교 생활을 네, 네. 수업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나누시고 아이들을 끌어가야 되고 네, 네. 너무 일이 많아지시는 게 맞아요. 아닐까 싶은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근데 국제학교 왜 수천만 원씩 학비를 내는 그런 국제학교 선생님들도 네. 일이 많다라고 굉장히 호소를 하세요. 그런데 자기가 매우 바쁜데 그 네. 바쁜 업무의 99%가 애들 피드백 그럴 수업 것 같아요. 관련이래요. 어. 근데 우리는 때로는 50% 이상이 행정 잡무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구조가 사실은 행정 업무, 그러니까 사실은 티칭과 관련되지 않는 업무를 우리 교사들이 너무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애들에게 일일이 1대1로 피드백을 주려면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IB 학교가 아니지만 일부 IB 학교에서는 애들한테 피드백 해주는 걸 뭐 수업 시간 2시수 정도로 인정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행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하던 업무 그대로 다 하고 거기에 추가로 1대1로 피드백 다 해라. 이건 불가능합니다. 안 네, 되죠.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교육이 잘 안 되면 잘 몰라서 못하거나 하기 싫어서 못하거나 할 수 없어서 못해요.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네. 뭐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알 수 있게 제대로 충분한 연수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 하기 싫어서 못할 때는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는 하고 싶기는 한데 이렇게 시간이 네. 행정 잡무에 시달려야 되는 이런 거는 제외를 해주고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 방안을 마련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개별 학교 개별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부의 이렇게 교육 당국의 지원이 사실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뭘 준비를 해야 될까? 학부형인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뭘 준비하면 될까요, 저희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내 자식을 IB 학교에 보내고 싶다. 네. 그런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 제주도로 가야 된다. 제주도가 초등학교가 네. 뭐 거의 뭐 20% 이상 정원이 이제 학생이 늘어서 그리고 이제 중학교도 막 늘고 네. 그리고 그 고등학교도 비평준화 미달인 학교였는데 미달을 초과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전입을 나가는 그러니까 육지에서 그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가 했던 교육 방식 중에서 그나마 제가 만점짜리 엄마는 아니거든요. 너무 바빠서. 근데 그래도 굉장히 나중에 커서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어봐 줬다는 거. 네 생각이 뭐니라는 거를 질문을 계속 해줬다는 거. 그거가 되게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다른 종류의 생각을 했을 때 네. 그거가 이제 조금 네 생각 하지 마. 네 생각 중요하지 않고 이게 정답이야. 정답을 외워. 이게 아니라 네 생각은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다른 종류의 생각을 해도 그게 또 사실 설득력 있고 그런 생각들도 아이들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엄마가 생각하기에 조금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에게는
과도하게 리액션을 해줘서라도 네.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구나.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아이는 여기서 숨통이 트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종류의 생각이라는 걸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생각 많이 여쭤봐 주시고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수능과 내신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 네. 보면 네, 네. KB 도입이 우리나라에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일단 2019년 11월 28일 날 이제 교육부에서 앞으로 2028 대입부터는 논술형 수능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셨고, 네. 그리고 2020년, 21년 뭐 이제 교육 당국에서 논술형 수능을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근데 이제 그 아직까지 연구를 한 거는 기존 수능을 존치한 거를 전제로 하고 거기에 논술 문항 몇 개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논술을 수능 2라고 하거나 이런 식의 패러다임을 자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존 수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뭔가 추가하는 방식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수능을 그대로 두면 일단 기존에 풀던 문제집을 그대로 다 풀어야 돼요. 수업도 그대로 똑같아지고 그렇죠. 거기에 추가로 논술이 되게 되면 애들을 2번 죽이는 거고 삼중고죠. 예. 그리고 사교육을 폭발할 것이고 저는 이런 모델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계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이상 기존의 교육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만 네. 있으면 얼마든지 확산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OECD 38개국 중에서 수능과 내신이 둘 다 객관식 상대평가인 나라가 우리나라가 마지막입니다. 네, 일본도 원래 그랬는데요. 일본은 근데 대학에 본고사가 다 논술이에요. 네. 거기 본고사를 다 보거든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둘 다 지금 객관식 상대평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고교학점제가 들어오고 이제 절대평가가 들어오고 그러면 채점의 공정성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고 논술형 수능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지금 이제 논의의 어떤 길이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3 교육개혁 프로젝트 이혜정 소장님 모시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교육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이들과 많이 소통해 주시고요.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인재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많이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